강남 한복판 웅장한 장례식장. 최강그룹 회장 최영도의 영정 앞에 백송이 국화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검은 상복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애도가 아니었다. 탐욕이었다. 언제 유언장을 공개하는 거야? 장남 최도연이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봤다.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답게 점잖은 척하지만 떨리는 손목은 그의 조바심을 숨기지 못했다.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려요. 차남 최민혁이 말했다. 성형외과 원장답게 완벽하게 다듬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다. 그 역시 손에 든 검은 장갑을 자꾸만 비비고 있었다.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막내딸 최설이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늘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오후 3시 드디어 변호사가 나타났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먼저 장남 최도연 의원님께는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됐다. 최강그룹 주식 지분 50%를 상속합니다. 그래, 도연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차남 최민혁 원장님께는 강남 재개발 아파트 300세대를 상속합니다. 민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시가 1,000억은 좋게 넘는 재산이었다. 그리고 막내딸 최설인 씨께는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다. 이상했다. 경기도 산골에 위치한 저택 한 채를 상속합니다. 뭐라고?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택이라고 했나? 그 패가 말이야? 큰올케 윤지영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저기 그 집 흉가 아니에요? 20년 전부터 비어있던. 둘째 올케도 수군거렸다. 아이고, 딸은 역시 남의 집 귀신이지. 재앙을 물려받은 거야. 어머니라고 불러왔던 한명숙이 차갑게 말했다. 설인을 향한 그 시선에는 조금의 따뜻함도 없었다. 설인은 말문이 막혔다. 오빠들이 수백억씩 받을 때 나만 패가 한 채? 아버지가 정말 유언장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최설인에게는 송사리 산골 저택을 상속한다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조문객들까지 수군거렸다. 최 회장님이 막내딸을 그렇게 미워하셨나? 원래 딸은 아들만 못하다고 하셨잖아. 설인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가족들의 조롱이었다. 설이나 그래도 집은 집이니까 위안 삼아. 도연이 건성으로 말했다. 언니, 우리가 용돈이라도 좀 줄까? 민혁의 아내가 가짜 동정을 보였다. 설이는 고개를 들었다.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버지의 영정이 보였다. 엄숙하고 차가운 그 얼굴. 살아생전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 왜 나만 이렇게 하신 거죠, 아버지?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설이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설이는 몰랐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설이는 한강변 아파트로 돌아왔다. 28평 원룸.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비해 초라한 보금자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때만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 설인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최강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이 아닌 배경만을 보았고 가족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어린 시절부터 설이는 다른 가족들과 달랐다.
오빠들이 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며 자랄 때 그녀는 늘 혼자였다. 성적이 좋아도 상을 받아도 아버지의 눈길은 차가웠다.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시선이었다.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죠? 15살 생일날 용기를 내어 물었던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서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검은 상복이 그녀를 더욱 창백해 보이게 만들었다. 핸드폰에는 큰오빠로부터 온 메시지가 가득했다. 설이나, 그 패가 처분하고 돈으로 나눠 갖자.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그런 곳에서 뭘 하겠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평생 받아들이며 살지 않았나. 오후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서리는 놀라며 문을 바라봤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오빠들일까? 아니면 올케들이 또 뭔가 요구하러 온 걸까?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긴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선한 인상을 가진 그는 눈빛이 또렷했다. 최설인 씨 맞습니까? 네. 누구시죠? 남자는 대답 대신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가죽으로 만든 듯한 상자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곳곳이 헤어져 있고 자물쇠도 녹이 슬어 있었다. 이게 뭔가요?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언제? 아버지께서 언제 이걸? 3년 전입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으신 후에요. 3년 전,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보냈다. 남자는 상자를 서린의 손에 밀어 넣었다. 조심히 여세요. 그리고 혼자 열어보세요. 잠깐요. 선생님은 누구시고 왜 이제야? 하지만 남자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서린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여다봤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거실로 돌아가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었다. 서린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눈에 띈 것은 사진이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런데 옆에는 모르는 여인이 있었다.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인은 분명 어머니가 아니었다. 사진 뒤에는 편지가 한 장 접혀 있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다. 사랑하는 서린에게. 서린의 눈이 커졌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다. 서린아, 너에게 미안하다. 평생 차갑게 대한 것이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이제야 말할 수 있구나. 저택 지하 금고를 열어라. 암호는 내 생일이다.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따로 있다. 서린의 손이 떨렸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어머니가 따로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부른 한명숙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평생 품어온 의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왜 자신만 다른 대우를 받았는지, 왜 가족 사진에서 항상 어색했는지, 왜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는지. 서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사진 속 여인의 미소가 따뜻해 보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거울을 봤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이 사람이 내 진짜 어머니.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용서해다오, 서린아.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찾아가거라. 서린의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였다. 저택에 가야 했다. 그 폐가라고 조롱받던 곳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네온 사인들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서린의 마음은 이미 경기도 산골, 그 낡은 저택을 향하고 있었다. 평생 찾던 답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다음 날 새벽 서린은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이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야트막한 산기슭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것은 서린뿐이었다. 운전기사조차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가씨, 여기 내릴 곳이 맞나? 네, 맞아요. 하지만 서린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주변에는 논밭과 낡은 슈퍼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언덕길을 올랐다. 굽은 길, 갈라진 아스팔트, 군데군데 자란 잡초들. 걸을수록 문명과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30분을 걸어 올라가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녹슨 철문 너머로 저택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린의 심장이 빨라졌다. 문을 밀었다. 스르륵 문이 열렸다. 이게 우리 집이었다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3층 규모의 서양식 저택이었지만 지금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깨진 창문, 덩굴로 뒤덮인 외벽, 무너져 내린 계단. 20년 동안 방치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낙엽과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두텁게 쌓여 있었다.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마저도 을씨년스럽게만 느껴졌다. 서린은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갔다.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다. 문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내부는 더욱 참담했다. 거미줄이 천장에 가득했고 먼지가 두껍게 쌓인 가구들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유령의 집 같았다. 아버지가 왜 이런 곳을? 목소리가 떨렸다. 이곳이 정말 아버지와 관련된 장소일까? 아니면 그냥 버려진 집을 물려준 걸까? 거실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유리가 깨지고 사진은 색이 발해 있었다. 그중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사진 속에는 어절문 아버지와 어제 본 그 여인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의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한 상태였다. 서린의 다리가 풀렸다. 혹시 뱃속의 아이가 나인 걸까? 갑자기 위층에서 쿵 소리가 났다. 서린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바람일까? 아니면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이 삐걱거렸지만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문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침실이 나타났다. 킹사이즈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거대한 옷장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장대 위의 액자였다. 액자 속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지금까지 한명숙을 부를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서린은 액자를 꼭 안았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가슴을 적셨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왜 나를 버린 거예요? 왜 혼자 두고 간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왔다. 30해 동안 쌓인 외로움, 그리움,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참을 울고 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편지에서 말한 지하 금고를 찾아야 했다. 1층으로 내려가 구석구석 살펴보니 부엌 한편에 작은 문이 있었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그리고 벽 한편에 육중한 금고가 있었다. 아모는 자신의 생일이라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다. 0815.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꺼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을 때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비밀 계좌 목록. 수십 개의 은행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총액이 1,000억 원을 넘었다.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부정정치자금 내역서.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큰형 도연의 이름도 있었다. 세 번째 서류에서 서리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병원 기록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다. 최서린 출생신고서. 친모하는 주 최영도 가정부. 출생일 1996년 8월 15일. 특이사항 사생아로 출생. 최영도 인지. 사생아. 그 단어가 서린의 가슴을 찔렀다. 그래서 나만 미워하신 거구나.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다. 왜 아버지가 자신을 차갑게 대했는지, 왜 한명숙이 자신을 미워했는지, 왜 형들이 자신을 무시했는지. 서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실은 너무 잔혹했다. 자신은 최강그룹 회장의 딸이 아니라 가정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다. 하지만 마지막 서류를 보는 순간 서린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였다. 서린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료들은 최강그룹의 어두운 비밀들이다. 언젠가 너에게 위험이 닥칠 때 이것들을 사용해라. 그리고 내 어머니 은주는 너를 낳고 3개월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했다. 서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분노도 함께였다. 오빠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사실 자신이 진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구나. 서리는 서류들을 꼭 안았다. 평생 찾던 진실과 함께 복수의 열쇠도 손에 넣었다. 서린이 저택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변화의 신호탄이 터졌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큰오빠 도연의 번호였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느껴졌다. 서린아, 어디 있어?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무슨 일인데요? 됐고, 일단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어졌다. 서리는 가방 속 서류 뭉치를 만졌다. 이제 겁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강남 타워 팰리스. 도연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도현, 민혁, 두 올케, 그리고 한명숙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심상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앉아! 도연이 차갑게 말했다.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표정이었다. 서린아, 솔직히 말해. 그 저택에서 뭘 찾았어? 뭘 찾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리는 일부러 순진한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됐음을 직감했다. 민혁이 나섰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아버지가 그 폐가를 너한테만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숨겨둔 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큰올케 윤지영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냥 폐가였어요. 거짓말! 민혁이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지? 혼자서 뭔가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서린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맞은 차가운 시선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모든 날들. 더 이상은 아니었다. 서리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래요. 뭔가 있었어요. 가족들의 눈이 번뜩였다. 역시 그게 뭔데? 진실이요. 서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부정 정치자금 명세서였다. 이게 뭔데? 도연이 서류를 낚아챘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디서?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오빠들이 그렇게 찾던 진짜 유산이죠. 서린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당당했다. 민혁이 서류를 뺏어봤다. 그의 얼굴도 일그러졌다. 이런 걸 왜 보관해 둔 거야? 이거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라고요? 작년 자료도 있던데요. 서리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지어보는 승리의 미소였다. 너 이걸로 우리를 협박하려는 거야? 윤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협박이라니요. 전 그냥 아버지가 남기신 걸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분위기가 급변했다. 서린을 무시하던 가족들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한명숙이 나섰다. 서린아, 우리가 가족이잖니. 가족끼리 이래서 되겠어? 가족이요? 서린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언제부터 저를 가족으로 여기셨죠? 너 정말. 어머니. 서린은 한명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 한명숙 씨. 이제 그만 끝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누구 딸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든 걸 다 알아요. 한명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뭘 안다는 거냐? 제 친엄마가 하는 줄 아는 것. 아버지의 가정부였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저를 평생 미워한 이유도요. 충격파가 거실을 휩쓸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서린을 바라봤다.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럼 넌 정말. 사생하죠.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이제 당당함이 가득했다. 평생 숨기려 했던 진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했던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진짜 유산을 저에게 남겨두셨거든요. 서린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비밀 계좌 목록이었다. 이게 진짜야?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천억이 넘어. 맞아요. 여러분이 받은 유산보다 훨씬 많죠. 서린은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쥐었다. 평생 당해만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서린아, 우리 협상하자. 도연이 급하게 말했다. 이 자료들 다 없애버리고 돈도 나눠 갖자. 어때? 협상이요?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전 이미 선택했어요.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미쳤어? 그럼 우리 가족 다 망해. 민혁이 소리쳤다. 가족이라고 하셨죠? 이제 와서.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30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드릴 차례예요. 서린이 문을 향해 걸어가려 할 때 갑자기 도연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너 어디가? 그 서류들 두고 가. 놓으세요. 서린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도연의 힘이 더 셌다. 그 순간 서린의 눈빛이 번뜩였다.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서린이 아니었다. 놓으라고 했어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도연이 놀라서 손을 놓았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제가 이 게임의 주인이에요. 서린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다. 그 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다. 더 이상 눈치 보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여자가 있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자신이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앞은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최강그룹 정치자금 스캔들의 최종 판결이 나는 날이었다. 최도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 한명숙의 오열 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이미 의료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큰올케 윤지영은 해외 도피 중이었다. 서리는 법정 뒤편에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한명숙이 서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린아, 미안하다. 60대 중반의 여인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참으로 처절했다. 30년 동안 너를 미워했다. 내가 태어난 게 죄가 아닌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서리는 잠시 멈췄다. 미움과 용서 사이에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다. 일어나세요. 서린이 한명숙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모든 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미워하지도 미움받지도 말아요. 한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린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원망과 상처로 얽힌 30년이 마침내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서린은 다시 그 산골 저택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함께였다. 서린은 이곳을 헐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 공간을 치유센터로 만들 거예요. 서린이 건축가에게 말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치료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곳으로요. 6개월의 공사 끝에 저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깨진 창문은 큰 통창으로 바뀌어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무너진 계단은 나무로 새롭게 만들어져 따뜻함을 더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났고 곳곳에 벤치가 놓여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했다. 개원식 날 서리는 저택 앞에 서서 새로 단 간판을 바라봤다. 은주치유센터.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엄마,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만 가득할 거예요.